10월 5주차 국내 소식입니다. 금요일인데요. 오늘 이거 남기고 내일 여행 가려고 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마치고 어저께 다 수업을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여행을 가야죠. 매년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을 마치면 이렇게 여행을 갑니다. 한 열흘 정도. 그래야지 저도 또 이제 재충전도 되고요. 그리고 삶에 또 여유가 있어야지 뭔가 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행은 이제 대전 들렸다가 계룡산 갔다가 이제 뭐 광주 쪽 가서 내장산 갔다가 통영 갔다가 뭐 지리산 쪽 갔다가 여수 그다음에 대구 이렇게 올라올 건데요. 그냥 쭉 돌려고요. 남해 쪽까지. 그래서 산 좀 많이 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새로 그 학원 낼 자리를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계약하면서 좀 화가 많이 났어요. 저는 이제 석사동이라는 지점이 있고요. 그 새로 낼 곳은 태계동인 지점인데요. 거기 원래 낼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올해 한 4월인가 5월 달에 좀 보고 낼까 하다가 아니다 싶어서 좀 접었거든요. 그리고 좀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정립이 됐고 또 코로나 때문에 학원들이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싸게 나왔어요. 권리금도 없이. 그리고 지금 번화가 쪽에 학원 하시는 분들은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이게 좀 많이 올해 1세대라고 부르시면 돼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학원들이 많이 많고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계약을 하긴 했는데 왜 춘천의 그 번화가 쪽에 학원들이 2, 30년, 그러니까 최소 10년, 20년이 왜 그렇게 있었는지 알겠더라고요. 단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오늘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 건물에 영어학원이 있다고 영어학원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공산당법입니까, 이게. 사회주의 법도 아니고.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위에 뭐 종합학원 있고 옆에 영어학원 이 건물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동일 업종은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또 물어봤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뭐 미리 들어온 그 사장들한테 뭐 불이익을 준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그리고 또 안 좋은 일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빠갖고 아무튼 건물주도 기분 나빠했죠. 그런 법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완전히 독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그래서 그 춘천의 번화가 지점에 있는 학원들이 10년, 20년이 바뀌지 않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학원 다니는 애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요번에 좀 화가 많이 나왔고, 또 열정도 많이 생겼어요. 내가 3년 안에 여기를 좀 평정해갖고, 기존에 있는, 학원 쪽 시장에 진짜 매기 같은 존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 생각은 이제 오늘로 버리고 내일 여행 가야죠. 또 이상한 생각, 그런 안 좋은 생각 계속하면 또 열받으니까요. 어, 방송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이제 3천억 원에 이르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예산안에 821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많은 돈이잖아요. 3천억 원에 이르는 돈이니까. 근데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설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도 없었고요. 검증도 이렇다 할 검증도 없이 그냥 국회 통과하게 생겼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했죠. 821억 원이 반영돼서. 그러니까 나라 돈이요. 그냥 공짜 돈이에요. 이 정책안을 시행하는 사람들 보면. 그래서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돈 이상한 데 쓰는 이 공무원들, 그리고 관련된 국회의원들은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급해갖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 더해서 정부의 예산안 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은 이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도둑놈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특히 공무원, 공짜 들어가신 고위 공무원들. 물론 공무원 중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수가 문제예요, 지금. 한국의 적자성 채무는요, 2016년에 359조 9천억 원에서 2025년이 되면요, 953조 3천억 원. 그래서 9년 만에 2.5배 이상 불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거 보면 꼭 정치 나가고 싶습니다. 한 번에 다 쓸어버리게.
항공업, 여행업 등 특별 고용 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 유지 지원금이 이달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대부분 이제 무급 휴직이 되겠죠. 특히 저비용 항공사들에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켜보세요. 항공사 이야기 있으면 눈 뜨고 보세요. 지금 많은 항공업과 여행업이 지금 많이 힘듭니다. 신한금융지주가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으로 3조 5,59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많이 기록했죠. KB금융지수도 3조 7천억 정도 사상 최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한금융은요, 이사의 결의를 통해 3분기에도 이제 분기 배당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배당주가 돼야 돼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원래 뭐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사람들한테 1,000원에 파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1,000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900원 빌려줄게.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900원 빌려줄 테니까 이제 얼마 주고 요거 사 먹어. 이렇게. 고리대금업자죠. 그래서 돈은 빌리는 게 아니고 빌려주라고 했잖아요. 가장 좋은 사업은 저는 은행 같다고 봅니다. 그냥 뭐 하는 거 없잖아요. 그냥 돈 받아갖고 이자 좀 보태서 주고 더 비싼 이자로 빌려주고 사업을 하려면 은행을 해야 돼요. 아니면 은행에 배당 받는 사람이 되던지요. 한국시티은행이요 17년 만에 소비자 금융 부분에서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 HSBC 은행 청산 이후 두 번째로 국내 시장에서 외국계 은행이 소매 금융 청산 절차를 밟게 된 거예요. 왜 외국계 은행들이 한국을 철수할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돈 냄새 잘 맞는 외국계 은행들인데 왜 한국을 철수할까요?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인데 만전만 기하는 거죠. 뭐 방안은 없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연구 결과 전 세계적 이제 인플레이션과 이제 테이퍼링, 이게 양적 완화 축소죠. 이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영업이익이 감소폭이 3배나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 테이퍼링 실시할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그리고 각 세계적인 나라들도 미리 지금 금리 상승하고 있고요. 세계 소식에 다 알려드릴게요. 한 번 더 언급이 나오더라고요. 포스코가 이제 2분기, 2개 분기 연속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며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4.6배 폭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한 20조, 영업이익은 한 3조.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되면은 주가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주가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고점 대비 약 24% 하락했어요.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 새에 크게 늘어 사상 처음으로 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 당선되고 인천공항으로 간 걸로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뭐 비정규직 그 직원을 정규직화 시키겠다 이런 발언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난리 났죠. 톨게이트 있는 분들 정규직 해달라, 여기저기서 정규직 해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 더 늘어났네요. 전체 임금 근로자 10명 중 비정규직이 4명에 달하는 거고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고용질이 악화된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규직과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급 격차도 사상 최대로 벌어졌고요. 그래서 한 약 156만 7천 원.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7일 자동차 물류업계에 따르면요. 중국은 15일부터 요소에 대한 수출 함은 표지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면서 수출 제한에 나섰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물류 대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5일 이후부터는 중국 당국이 자료를 검토한 후 승인되면 수출이 나가는데 그 전까지는 전면 제한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수출 제한이 지속될 경우 이르면 올해 말입니다. 국내 요소수 재고가 완전히 동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요소수가 없으면요 디젤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대형 화물차도 이동이 안 됩니다. 물류 대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올 겨울은 정말 다 너무 추울 것 같아요. 올 겨울만 잘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돈 안 쓰려고 어디 안 나가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 내갖고
제가 2달간은 혼자 인테리어 하려고 해요. 남 안 부르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시간 줄여서. 고용노동부가 위드 코로나 방역 기조에 발맞춰 이르면 다음 달 중 외국인 근로자 입국 허용 국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하는 건 반대예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도 한국인 근로자와 똑같은 임금 주는 것도 반대고요. 먼저 자국민 먼저 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유가 보니까 코로나19 사태와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등으로 일선 부족, 이중고를 시달렸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답 있잖아요. 주 52시간제 없애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제도 만들어갖고 이중고에 시달리게 만듭니까, 이게? 그리고 그 대안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들어온다고? 저는 반대입니다, 사실.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 사는 것도 반대고요. 특히 중국인이. 금융당국이 이 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이 금융권도 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 조익에 나섰습니다. 이거 되게 빨라진 거예요. 원래 이 금융권은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이게 대출 조익에 나서는 게 맞았거든요. 근데 급하니까 빨리 땡긴 거죠, 이거를. 그래서 이제 대부분 금융사들은 우대금리 축소 그리고 대출 중단에 나서고 있고요. 보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거액을 불러주는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대출도 한도를 줄어들 전망이고요. 정부가 향후 20년 내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 광역철도를 현재 3배 수준으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권 일부에서 운영 중인 통합 환승 할인 제도도 2030년 전국으로 확대되고요. 그래서 뭐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는데 이 돈 어디서 날 거고 이 유지비 어떻게 할 겁니까? 일본처럼 다니지도 않는 도시에다가 철도 넣어갖고 기차만 다니는 거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한국이 미국, 중국과 거래하는 전기차 수출에 비해서 갈수록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전기차를 이렇게 구매할수록 한국의 무역 수지 적자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무역 수지 적자를 보니까 전기차 부분 한 5억 1205만 달러 정도 됩니다. 교역국 중에서 가장 컸대요. 그러니까 가장 큰 호구죠. 근데 이런 적자 속에서도요, 미국과 중국은 자국산과 수입 차종 간 차별적 구매 보조금 정책을 확대할 전망이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전기차를 사도 전기차 관련된 산업 기반 시설이 아직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요. 올해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총 2조 4천억 원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27일 시작됐는데 이게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한때 엄청 몰려갔고요. 오전에 시스템이 마비되는 정도까지 혼전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한테 이게 뭐 간에 기별이 가겠습니까?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그리고 이 돈이 자영업자한테 가지 않고 다 대부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월세 내는데 밀린 월세 내는데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코로나 터져도 뭐 그전에도 잘 된 것도 아니고요. 그 후에도 잘 된 건 아닌데 늘 똑같아요. 코로나 터지거나 안 터지거나 저는 늘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압박에 은행들이 대출 조익에 나서면서 전세대출 금리가 연 4%대, 이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5%대로 올라섰습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예요. 전세대출이 금리가 연 4고. 이것도 신용 안 좋고 뭐 대출 많이 하면 더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를 넘어선 것은 2017년 10월 이후 4년 만입니다. 이제 뭐 실수요자들 난리 났죠. 뭐 돈을 구할 수 있어요. 있는데 고금리를 구해주는 거죠. 그 은행 가면 저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그 저금리 말고 고금리 쓰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호조 속에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이 올라가겠네요. 근데 올라가지 않습니다. 막
오히려 떨어지고 했죠. 그래서 현재는 77,700원에 거래를 마쳤다고 하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내년 경영계획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유주택을 이제 처분한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거나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 주담대를 받은 뒤 주택을 구입해 대출을 회수당한 금액이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전세대출을 받은 뒤 규제 대상 주택을 매입해 약정 위반으로 적발된 규모도 약 800억 원. 야, 이거 적발되었고 돈 환수 당하면 참 세상 지옥 같겠는데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좀 살아요, 좀. 돈 가장 좋은 방법,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기 일에 최고가 돼야 되고. 저는 그게 가장 큰 돈 버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갭 투자한 사람이 더 잘 버니 이게 문제죠. 이제 그런 시대도 이제 지나가지 않을까. 앞으로 이후에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이게 뭐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분야의 최고를 열심히 해서 해야지 돈을 버는 세상이 돼야지 뭐 부동산 갭 투자하고 은행 돈 빌려서 눈치 봐갖고 좋은 땅 골라서 하고 그 사람이 부자 되는. 저는 이건 옳다고 보지 않아요. 약간 불합리합니다. 그러니까 비리가 많은 거겠죠, 거기에. 9년 뒤 서울 아파트 가구의 79%가 상속세 부과 대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9년 뒤에 서울 아파트 가구의 80% 정도가 상속세 부과 대상이에요. 근데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계속 아파트가 오른다는 조건인데 저는 80% 정도는 상속세 부과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뭐 오르겠습니까? 집값이? 이제 최고점인데. 그래서 이제 상속세는 부유세라는 종전 공식이 무너지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22년간 낡은 상속세제 이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10억 원 초과하는 아파트는 상속세가 과세 대상인데 대부분 서울은 10억 원 초과네요. 근데 이게 가정은 오른다는 가정하에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서울 아파트 중 이제 한 40% 정도 40%면 72만 1693가구가 대상인데 2025년에는 60%, 2030년에는 뭐 80%. 근데 이거는 집값이 계속 올랐을 때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어요. 40% 정도. 근데 그게 언제 떨어지냐? 경매 대란 오고요. 그 다음엔 그 이후 떨어지겠죠, 뭐. 가계대출 규제 시장 효과 전문가 전망입니다. 매매시장 파급 효과를 보면 요약해서 봤을 때 다주택자 및 영끌투자 수요 억제 가계대출 규제를 하면요. 그리고 거래 한파가 더 빨라지. 거래 안 되죠. 요즘 집 내놓으면 안 팔려요. 무주택자 청약시장 갭투자 발길. 그 다음에 똘똘한 한 채 선호 강해지죠. 만약 이재명이 되면은 두 채 갖고 있으면 지옥 될 것 같아요. 세 부담 엄청 될 것 같습니다. 집값 조정 단기 그치거나 제한적이 될 것 같고요. 조정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보고서 보니까 강남부터 떨어진다고 40% 보고 있습니다. 전세시장 파급 효과 매매 수요 일부 전세로 이동하고요. 전세가 자극된 월세가 빨라질 듯 합니다. 이거 월세가 빨라질 것 같아요. 근데 다들 돈이 없어갖고 좀 어떻게 살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을 많이 탈출하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경기도 지방으로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빠져도 안 팔린다니까요, 집이. 빠지고 싶어도 그 서울에 있는 집 팔고 가야 되는데 안 팔리니까 이중고죠, 뭐 다들.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40%가 월세 또는 월세를 일부라도 낀 반전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세요.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대출 규제로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든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월세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에요. 보이스 피싱 범죄가 지금 뭐 여기저기서 속출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이스 피싱 보이스인가? 그 영화 봤거든요. 사기꾼들 장난 아니에요. 사기꾼들의 가장 큰 무기는 공감 능력입니다. 얼마나 공감 능력을 잘 발휘해서 돈을 뺐는지. 아무튼 요번 단속을 통해서 혐의자 3,000명 정도 검거를 했고요.
172억 원 규모 불법 환전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잘했죠, 경찰이. 그리고 가장 많이 적발된 범행 수단은 대포폰이고요. 2만 건 정도. 그리고 대포 통장 한 2천 건. 불법 중계가 192건 되네요. 근데 이제 경찰이 요번에 좀 주의를 얘기하는데 뭐냐면 문자 발송 대행이나 채권 추심 업무 등을 한다고 속이고 실제로는 범죄에 가담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문자 받으면 다 그냥 차단하세요. 점점 사기꾼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 사회가 안 좋고 힘드니까. 남 등쳐먹어야지 겨우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니까 더 사기치겠죠. 돈 벌 데도 없고.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기초사회보장 정책 중 하나인 의료급여 지출액이 지난해 9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어요. 얼마요? 9조 원. 근데 이 9조 원이 누가 대부분 썼냐? 65세 어르신들입니다.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 대해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존해 줬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게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재정 부담이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저 같은 건강한 사람은요, 건강보험료 내고 혜택도 못 봤어요. 못 받아요. 저 35만 원씩 내고 있어요, 지금. 35만 원인가? 30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40%는 건강보험료 안 내요. 전체 인구에. 이거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이거? 건강보험료 또 다른 세금 같아, 이거 진짜.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두 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합치니까 얼마 내지? 70만 원 내는 건데, 거의 한 70만 원, 60만 원, 70만 원. 2025년 자사고 폐지의 영향으로 서울 고등학생들이 강남에 더 많이 몰리고 사교육비도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이 되면 자사고, 외고, 국제고 다 폐지됩니다.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죠. 그래서 강남 교육특구를 중심으로 사교육비가 역시 늘어나는 추세예요. 저는 학원을 점점 확장시킬 건데요. 그 하나씩 업체를 선점해 갖고요. 체인점을 만드는 거죠. 근데 강남엔 안 낼 거예요. 제 또 자존심이 있어서. 스토킹 처벌법 5일 만에 하루 평균 113건 신고 폭증이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스토킹들이 많으면 이렇게 폭증합니까? 예전에 10번 찍어서 안 넘어온 나무 없다고 10번 이상 대시했잖아요. 그러면 감옥 갑니다. 병사들 간부처럼 두발 자유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대장 할 때 그냥 머리 삭발했어요. 그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맨날 땀문이니까요. 머리 뭐 다듬을 시간도 없고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일의 형태가 바뀌는 가운데 올해 재택근무자가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돼도 재택근무 문화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8천만 원을 넘는 등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하자 역시 여기서도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어디서 기승을 부리냐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피해 금액만 1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상엔 은행 이자보다 3배 이상 뭐 해준다 그런 거 없어요. 은행 이자보다 2배만 많이 줘도 의심해 보는 게 세상의 이치인 같습니다. 세상에 노력 안 하고 뭔가 갑자기 확 대박 이런 거 없어요. 그렇게 벌어도 한 방에 나갑니다. 해외 소식이요.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사우디가 내건 목표치가 2060년은요. 중국과 러시아의 탄소 중립 로드맵과 동일해요. 근데 이제 국제에너지기구와 미국 유럽연합이 제시한 것보다는 약간 미흡한 목표죠. 근데 저도 제가 사우디아라비아면 저도 탄소 중립을 소극적으로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뭐 먹고 삽니까? 사우디가 석유 팔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낙타 타고 다니는 나라가 최대한 돈 벌어야죠.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사우디랑 중국과 러시아가 약간 에너지 갖고 장난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OP26 회의에서 탄소 중립 관련 협의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공동부유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국정기조로 내세운 중국이 주택 소유자에게 물리는 부동산 보유세를 시범 도입합니다. 제가 저번에 그 로마 관련된 영화를 보다가 다 같이 잘 사는 사회 이렇게 떠들더라고요. 그 로마 장교가 의원이. 근데 여기서 다 같이 잘 사는 사회 시민들은 로마인만 해당되고요. 그 피지배계층 노예들은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산당이 주장하는 다 같이 잘 산다는 공산당 특히 당원 기득권들이 다 같이 잘 살자지 그 중국에 있는 시민들은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중일전쟁 읽으면서 거기에서 중일전쟁 때 공산당 모태동을 위해서 싸웠던 어떤 장군이었는데 측근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배신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후회하는 그 내용을 공산당이 뭔지도 모르고 했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용만 당한 거죠 뭐. 사상에 사로잡혀서. 아무튼 대상 도시는 상하이, 충칭, 선전, 하이난, 항저우 거론이 되고요. 중국에는 원래 이제 부동산 보유세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집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하나가 이런 거다 생각을 해가고 사실 보유세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보유세를 걷네요. 그래서 전국적인 부동산세 도입은 2025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제 9월 기준 실업자가 767만 명입니다. 근데 작년 2월보다 200만 명이 더 많은데 현장엔 또 인력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합니다. 실업수당 받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감염 우려로 고령층과 이제 요번에 비트코인 그래서 부동산 관련돼서 재산 증식에 성공한 젊은 층이 조기 은퇴도 원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이제 근무할 인력이 줄어들어서 내년까지 물류 대란은 지속될 듯 합니다. 미국의 대표 식음료 기업들이 세계 공급 대란과 인력난 속에서 잇따라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6% 인상될 것이라 봐요. 그래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랑 그 다음에 인력 부족 사태 이렇게 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재 기업들은 재료 인건비를 이제 제품 가격에 전가한 사례가 소출하고 있어요. 당연히 본인이 피해 안 받으려 하겠죠. 물가만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한국도 28일 통계청에 따르면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2.5% 급등해 6개월 연속 물가 안정 목표치를 넘어섰습니다. 2%가 물가 안정 목표치인데 넘어선 거예요. 결국 계속 물가가 오르고 있죠. 그래서 미리미리 사다 놔야 돼요. 저 휴가 갔다 와서 쌀이랑 휴지 좀 사다 놔야 되겠어요. 미리미리.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통화 정책에 고삐를 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출 차단하고 금리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계속 우리도 올리죠. 캐나다는 내년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것을 시사했고요. 호주는 이미 9월부터 테이퍼링을 들어갔습니다. 일본은 그 전에 이제 디플레이션 상태에서 힘든 그걸 고민하는 상태였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플레이션 여파는 적죠. 근데 세계적인 공급망 차질에 성장률 둔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준은요 11월 2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요거 잘 봐야 돼요. 11월 2일부터 개최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 발언을 잘 봐야 됩니다. 다음 주가 기대됩니다. 테이퍼링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하반기에 금리를 인사하기 위한 일정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테이퍼링 계획 발표하는 순간 주식이 출렁거릴 거예요. 차잉윙원 대만 총통 이름이 차잉이롱인데 이거 보니까 저랑 같은 채씨더라고요. 평강 채씨 나라채를 쓰더라고요. 발음은 차잉이롱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만 총통이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침략할 경우 미국이 대만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라고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 일부가 대만에 주둔하면서 대만군을 돕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적으로 인정했고요. 미국도 공개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중국 정부는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저는 대만과 중국이라 보고 있고요. 미국은 직접 참여 안 하고 무기 원조 정도 뒤에서 후원하는 원조 정도로 참여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원래 세계적으로 예전에도 보면 2차 세계대전 때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 보면
경제적으로 세계 공황이 왔을 때 이런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날씨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가 요번에 여행 가면서 산에 많이 갈 건데 산도 한번 가보세요. 단풍도 너무 이쁘게 들었네요. 삶은 힘들어도 그래도 그렇게 짧은 여유를 즐겨야죠. 그리고 다음 주 방송은 안 할 생각입니다. 제대로 쉬려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